이번 방송은 문화 대혁명이 중국에 준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의 본래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 대혁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명칭을 약칭으로 중국말로는 원거,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문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문화혁명은 1966년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란 말을 꺼내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정치사의 대사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중국의 정치는 물론 수많은 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 그 범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문화혁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 지금까지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것은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중국은 이 사건을 10년 동란 또는 10년 호급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문화혁명은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모든 인민들을 참여하도록 이끈 사건으로서 그들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인민이 하나의 계급화가 되어 일으킨 난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문화혁명은 한마디를 가지고 정의를 무엇이다라고 내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혁명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따라서 문혁 이전과 문혁 이후의 사회 모습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면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의 정치적, 사회적 틀을 철저히 이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의 부인 강청이 당시 학자들에게 그 문화혁명의 의미를 정당화시키고 미화한 문장을 발표하도록 비밀리에 기획하고 실행하였는데 이것은 마오쩌둥이 자기 고향의 별장에 가 있는 동안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귀국 인사를 하러 온 조우 언라이와 상의를 하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강청에게 전했고 강청이 그 편지를 받아서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조장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때 또 많은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북경시의 관료들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권 지도자들이 내놓은 수많은 중요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정책들에 대해서 그들이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거론해가며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중앙정치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의견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마오쩌둥은 여러 가지 내부 공격으로 사실은 실권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당시 정치에 실제 관여하고 있는 관료들을 비판하고 문책하고 처벌을 시작하였는데 이 대상은 자신의 입장과 거리가 있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선 관료들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이런 행위는 매우 엄중한 정치색을 띠고 관료 비판 행위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갈수록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범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문화혁명은 마오쩌둥이 1976년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고 계파 간의 심한 대립이 집단적 성격을 보이며 끝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대립하는 계파는 크게 마오쩌둥의 정책과 행위에 극렬 반대하는 반대파와 문화혁명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마오쩌둥의 권력 장악과 집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지하려는 보수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화혁명으로 시작된 집단적 성격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두 계파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3년간 존재했던 중공 정권 내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장과 태도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수파들의 태도와 행위를 겉으로 나타내는 인민들은 대부분 순수 계급에 속한 인민들이었고 공장 직공이나 가난한 농민 또는 노동자 가정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이미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명예와 지위를 갖춘 인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1967년 문화혁명에 군부가 개입을 시작할 시기에 군부에서는 각 지역 인민들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대다수 보수파로 구분되는 인민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성분이 매우 좋았고 당에 대한 참여도 역시 적극적이었고 상부의 지시도 잘 따르는 인민들이라는 결론을 내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군부는 역시 조반파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 조직을 구성하는 지위가 보수파 인민들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그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사회적 성분을 갖고 있었고 또 이들 자녀들 역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인민들이 대부분 조반파에 속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들 보수파와 조반파의 분류 원칙과 결론은 모두 마오쩌둥 정권의 당내 장악과 유지에 필요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쪽의 이론이 적용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용가치가 있는 쪽은 보수파로 분류되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적고 또는 상당한 불편을 불러올 것 같은 인민들은 조반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 것은 조반파 성향을 보인 인민들 중에 약 30%가 군부에서 조사한 대로 정치적이나 출신 성분 방면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한 그 결론을 기본으로 적용했었다고 합니다. 군벌들이 문화혁명에 개입하면서 이런 조사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이때 내린 결론 또는 조사에 참여한 군부가 필요에 의해서 조작하여 만들어진 반동분자들은 매우 가혹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벌과 학대를 받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겁먹은 인민들을 겁박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 중에서 문화혁명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이 같은 혼란을 조장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이익 창출에 있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일부 고위급 공산당원들을 제외한 그 일반 관료들과 인민,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중도 세력에 속한 인사들이 이익 창출 방향은 시작부터 그 고위급 공산당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인민들이 문화혁명에 적극 참여하고 마오쩌둥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주게 된 최후의 목적은 모두 동일하였는데 그것은 곧 이익 집단에 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오쩌둥은 인민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와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였고 그 방법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즉 인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길과 이익 창출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길 모두를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쥐고 그 힘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임시시키면 모든 것은 마오쩌둥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었습니다. 문화혁명의 외형적인 목적과 행위는 매우 복잡했고 극단적이고 수없이 많은 잔악행위와 처벌 및 학대가 광란적으로 자행되었지만 마오쩌둥과 그를 추종하는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간단하고 손쉬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중국 공산당이라는 동일선상의 당권 내에서 정권 장악과 그것에 따른 이익 창출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오쩌둥은 문화혁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이유가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창했던 말들처럼 오로지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과 모든 인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라는 듣기 좋은 말과 같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문화혁명은 단지 중국 공산당 정부의 당권을 장악한 당정의 관원들이 인민 개인이 실제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보하여 인민 개인의 이익 창출은 물론 심지어 기본권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마오쩌둥과 그 상위 추종자들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혁명이 지속돼야 된 이유가 그동안 마오쩌둥이 대중 앞에서 줄기차게 얘기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6년은 마귀 요기를 쓸어버린다는 당나라 고사의 이 문구가 중국 북경부터 시작하여 중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또 그 조반파가 부흥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그동안에는 조반파가 별 힘을 얻지 못했는데 이때부터는 다시 조반파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 사회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일으킬 때는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반대파나 혹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어떠한 본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을 하면은 태도를 바꿔서 그 다음에는 다수, 즉 힘이 없고 자기를 무조건 따라와 줄 수 있는 쪽의 인민들, 그러니까 그런 쪽을 테크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조반파로 분리됐던 인민들을 다시 끌어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민주국가나 이런 곳에서처럼 스스로 시위를 한다든지 모여서 혹은 우리나라 같이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시작한 이 문화혁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탄압할 거리도 있어야 되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인민들을 데리고는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위에서 얘기한 그 이익 창출을 스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따라와 주질 않죠. 하지만 조반파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낮고 여러 가지 생활도 어렵고 자기 자식들조차도 중국 사회 내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생 역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루기가 쉽죠. 마오쩌둥과 그 일당들이 그들을 이익 집단 속에 집어넣어주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루기 쉬운 조반파를 끌어안기 시작한 거죠. 문화혁명이라는 파괴의 장은 이처럼 광란의 상태에 이르렀고 극도의 공황 상태까지 도달한 각급 관료들이 광란의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횡소운동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우기 사신의 운동을 가리킵니다. 문화혁명은 이미 절정에 도달해 있었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들은 당내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당내에 잠식해 있는 고발자인 다른 관원들을 먼저 공격해버리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반동분자로 찍히게 되면 모든 발언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태똥과 그 일당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중국의 군부입니다.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잔인함과 궤변 그리고 광란적 행동에 의한 파괴 행위 등이 문화혁명의 뒷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인민 군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론적으로 관료들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공격의 주체는 소위 말하는 홍위병들이며 각 계층의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에 어떠한 잔인무도한 행위도 스스럼 없이 자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문화혁명 당시에는 이 같은 광란의 파괴 행위를 불러일으킨 횡소운동이 없었다면 곧 격동의 조반 원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화혁명은 당시 공산당 정권 내의 등소평의 세력들이 강력한 입김으로 실권을 쥐고 당권을 장악해 나가며 마오쩌둥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공격으로 실권 위기에 처한 마오쩌둥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 실권을 되찾고자 공격자들에 대한 보복을 위한 일환으로 일으킨 광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오가 원거보다 먼저 자행하여 중국 사회를 20년 이상 퇴거시킨 결과를 냈고 기군과 국민소득이 미화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 대약진운동보다 훨씬 참혹하고 중국을 통째로 말아먹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마오가 문화혁명을 일으킬 당시에 전 세계는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소위 말하는 죽의 장막을 쳐버림으로써 당시에는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참혹상을 외부에서는 명확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련의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함으로써 외부 세계에서 마오쩌둥이 중국 내에서 벌이고 있는 문화혁명을 비교적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상 외부에서는 누구도 중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당시에는 내전 종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문화혁명 같은 행위가 절대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환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민들을 공포에 몸을 떨며 끌려가듯 홍위병에 가담하여 광란의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에 반기를 들거나 정치적 실정을 인식하는 모든 계급의 관료들을 반동분자 등의 멍에를 씌워 실각시키고 정당한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처형해버렸습니다. 이런 광적 행위에 의해 사고방식 자체를 술에 취한 것 같은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 마오 일당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조장해버림으로써 모든 인민들의 머릿속까지 장악해버렸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중국 사회 내부가 이런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혁명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는 이미 그 반항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이라는 미명으로 중국 인민들을 광란적 행위로 몰아넣음으로써 대약진 운동으로 약화된 자신의 입지를 반전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자신의 위치까지 흔들고 있던 덩샤오핑을 실각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실권을 되찾았고 오히려 당권을 더욱 견고하게 안정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은 매우 공허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실각시켜 농촌 지방으로 쫓아낸 덩샤오핑과 그 세력들이 홍위병들의 광란과 잔혹한 행위가 행해지는 살벌한 위험 속에서도 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이 실각한 후에도 마오쩌둥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만년에 이르렀으나 사상의 일관성이 확실치 않고 하는 말 역시 일부에는 상호 모순점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제 치매야 이런 말이죠. 그 후 마오쩌둥이 죽기 2년 전에는 문화 대혁명을 평가한다면 3분의 잘못된 점이 있고 성적은 7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문화 대혁명을 생각한다면 이미 문화 대혁명은 옳은 일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며 평가절하하였습니다. 关于建国以来党的几个历史问题的决议 이것을 한국어로 읽으면 관어 건국 이래 당적 기계 역사 문제적 결의입니다. 여기서 관어 건국 이래 당적 기계 역사 문제적 결의의 뜻은 중국의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의결을 위한 문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문건이 통과되었는데 이 문건 내에는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함께 어우러져 통과는 되었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의 대다수 관료들은 그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통과된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건이 문화 대혁명에 대한 관료사회의 냉정한 판단은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반동 분자 집단인 인표 집단과 강청 집단이 부정하게 이용하였고 당과 국가 그리고 각계 인민들에게 내란을 일으켜 엄중한 재난이 발생하도록 조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장시간에 걸쳐 엄중한 잘못이 발생한 문화혁명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